하와이에는 요즘에 핸드폰 보면서 걸으면은 벌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어떤 노비가 그 무덤을 파서 물건을 훔치자 이 사람을 교수형 내려야 된다 상소를 올리니까 세종이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제 아내가 저 몰래 저하고 싸운 다음에 공항에 간다. 제가 공항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못 나가게 막아버리면 못 나가요. 교수님 무슬림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서울에 보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공하면 혁명! 사실 하나회 같은 그러한 그 조직은 유목민 사회에서 아주 그 널리 있었는데 저기 멧돼지 있다라고 해서 날려서 그 아버지한테 화살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쿠데타라는 것은 뭐 정권 없는 건데 이 람세스 3세 역시도 이집트 역사 속에서 중요한 파라오인데 어떤 쿠데타 시도로 인해서 결국에 암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를 보다 가깝게, 역사를 보다 즐겁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세 분이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집트 고고학과 이집트학을 공부하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한대 유럽연합연구소의 박현도입니다. 이슬람과 중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사학과에서 유라시아와 동북아시아 고고학을 연구하고 또 강의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과학은요 100년, 150년 뭐 물론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정도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세 분은 최소 몇백 년에서 최대로 보면은 몇만 년 이상을 200만 년까지는 봐야겠죠. 예. 고고학이 다룰 수 있는 그 범위가 한 200만 년, 300만 년 전까지인데 사실 근데 과학에서 만약에 지질학과 천문학이 출동을 하면은 고고학이 길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다가 이렇게 현대 사회를 보면 좀 약간 현타라고 표현하죠. 요즘 분들은 아유 뭐 이 짧은 거 살면서 뭐 이렇게 아웅다웅해 이런 생각 드실 때도 있으세요? 책 보면 되는데요. 또 다시 현실로 오면 또 다시 현타가 오죠. 아, 그래요? 예, 내가 책 보면서 야 인생 뭐 있나, 황금 가지고 있어봤자 다 죽으면 끝인다라고 했는데 막상 집에 오면은 이제 카드값 날라오는 거 보면은 아니다. 그래, 그건 그때 가서 내 무덤 누울 때 그때 걱정하자는 생각을 현실을 하죠. 사시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특히나 강 교수님은 삽 드시고 막 붓칠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안에 있을 때는 현실을 완전히 잊으세요. 거의 있죠. 거의 있고 사실은 정말 고고가 가장 큰 매력이요. 현장에 있으면은 세상 걱정을 별로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되게 단순해지고요. 대신에 이제 이 속에 뭐가 있을지 정말 모르거든요. 포레스트 검프에서 왜 초콜릿 상자는 열어봐야 모른다. 대부분 꽝이긴 한데 그래도 어쩌나 희망적이고 또 이게 인간은 감촉을 느끼면서 알잖아요. 그 흙의 냄새, 긁을 때 터지는 그 약간 유물의 감촉 이런 게 정말 이거는 뭐 가서 타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 보면 요즘에는 워낙 광고도 많이 나오는데 100연속 뽑기 드립니다. 1000연속 뽑기 드립니다. 막 이렇게 대부분 꽝인데 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보면 꽝. 이 과정이 한 번에 짧으면 며칠에서 길면 몇 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꽝이 사실은 이게요. 이제 일반인은 보니 꽝이지만 대부분은 꽝인 게 아무것도 없어 꽝이 아니라 지금은 다 썩어 없어지고 남아있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는 또 그 안에서 또 없는 거에서 찾아내는 게 좀 쏠쏠하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기왕이면 발견되는 게 한 100만 점쯤 되는 접시보다는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황금 접시가 나오는 게 훨씬 대박이신 거잖아요. 대박이긴 한데 사실 저희는요. 저도 직접 황금을 몇 번 파봤는데요. 영화 보면은 이러면서 눈부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현실은 정말 이게 막 온 몸에 털이 막 솟는 것 같은 게 황금이 이렇게 두껍지가 않고 얇아요. 이렇게 나무 같은데 이렇게 금박 있거든요. 이렇게 흙 속에 있는 거 조금 내가 잘못하면 이거 깨지잖아요. 진짜 흙 한 톨 한 톨 이거 혹시 깨질까봐 온 몸에 긴장을 해가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딴 생각 아무것도 안 들고 이거 제대로 보존해서 가지고 가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떠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좋은 거 나오면요. 당장은 막 걱정부터 덜컥 난다고 해야 될까요? 혹시라도 내가 이걸 예, 훼손시킬까봐. 이거 제가 혹시라도 훼손시킬까봐. 사실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거든요. 훼손시키죠. 예. 이게 왜냐면은 무덤을 파는데 맨 처음 팔 때는요, 이게 대충 얼마 정도 파면 나온다는 게 있는데 그걸 모르고 팠던 거예요. 그래서 삽으로 했는데 퍽 소리가 난 거예요. 보통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층.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단은 파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게 사람이 누워 있으면요, 인골에 머리가 가장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제가 약간 이렇게 스크래치를 냈었어요. 삽으로 하다가 머리를 쳤어요. 예. 그분도 굉장히 당황하셨겠네요. 제가 참 큰 죄를 졌습니다. 그분한테는. 그게 여성분이었거든요. 한 아이고야. 20대 중반이었는데. 근데 그냥 그때는 정말 창피했는데 또 모든 고고학자들은 그러한 사실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미리미리 하긴 하는데. 그럼 그때 혹시 고고학자분들이 하는 미신이나 뭐 어떤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한풀이하는 뭐 행위나 뭐 이런 것들은 없어요? 많죠. 저희는.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거요? 개토제라고 해가지고 한국 꼭 고사를 지내요.
그래서 어디 땅 팔 때는요, 예전에는 스님들이 독경한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아무리 간소하게라도 하다못해 이렇게 어떤 경우는 돼지 머리 얹기도 하고요. 영화 찍듯이 해요. 제가 그렇게 몇 번 했거든요. 러시아 현장에서 이제 보드카 제가 따가지고 땅 이렇게 뿌리고 이제 이렇게 참배도 저는 절을 안 하고 참배하니까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음복을 하거든요. 맞들였어요. 러시아 동료들이 툭하면 개토지 하자고. 고사를 지내자고. 예, 술 먹는 맛에. 곽수님은 혹시 이집트 고고학을 연구하시면서 이게 내 순간에 최고의 잭팟이었어 이랬던 순간이 있어요? 저는 사실 뭐 엄청나게 귀한 유물을 발굴한 적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집트의 사이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굴을 할 때 사실 최초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냐하면 한국에서 저는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발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영국으로 그 대학원을 가서 최초로 이집트에서 발굴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 첫 번째 발굴 때 제가 처음 어떤 유물을 발굴한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사이스라고 하는 나일강 델타 지역에 있는 어떤 도시인데, 여기서 이제 꾸양조, 이시방조 시대 때 주거지 유적을 발굴하고 있었어요. 근데 발굴을 하다가 토제로 만들어진 코브라 머리를 하나 찾았습니다. 근데 이 코브라 머리는 사실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흔한 유물이에요. 근데 뭐 저는 사실은 처음 이집트에서 하는 발굴이고 항상 꿈꿔왔던 발굴이었고, 그 실제로 거기서 유물을 딱 제 트롤에 딱 걸리는데, 그 순간은 예, 정말 평생 못 그때의 잊죠. 기분이 진짜 완전 이제 온몸에 소름이 돋고 진짜 소리치고 싶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트롤이 파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흙이랑 유물의 감촉이 다르거든요. 뭔가 탁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왜냐면 그 지역에서 자주 출토되는 코브라 머리예요. 그리고 이게 인위적으로 훼손된 코브라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태를 보는 순간 아 이거다라고 직감을 하게 됐고, 그 순간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 현지인들은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동남아 여행을 가거나 뭐 이러면 현지인들은 거기 모기에 잘 안 물리거나 물려도 많이 안 붙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집트 분들은 코브라에 물리면 덜 이렇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사실은 코브라는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었고, 그래서 아마 정확한 맥락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지역 내에서 토제로 만들어진 코브라가 인위적으로 훼손된 그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아마도 뭔가 의뢰용으로, 이제 코브라로부터 사람을 지키기 위한 용도로 주술적으로 코브라 상을 부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저주하고 싶은 대상을 인형으로 만들고 그렇죠. 공격하듯이. 그건 이제 그 구석기 시대 때 알탐이라 동굴 같은 건 이렇게 사냥하는 들소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사냥해서 꼭 잡기를 기원하면서 전날에 그 벽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떤 그 대상이 실제 이미지를 갖게 되면 그 자체가 힘을 갖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무서워하던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신들이나 일종의 뭐 악신에 가까운 존재들이 있는데, 이 신들은 뭔가 시각적으로 표현을 할 때 뭐 이제 그 신전의 벽화나 부조나 혹은 뭐 파피루스에 그림을 그릴 때 오히려 되게 귀엽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미지를 그 대상한테 부여하는 순간 이제 힘을 갖기 때문에 최대한 귀엽고 최대한 보잘것없이 묘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공포를 먹고 사는 어떤 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고대에서부터 있는 거군요. 그 이집트에는 그 암무트라고 하는 괴물이 있는데 그 이름 자체가 죽음을 먹는 자예요. 그리고 이 암무트는 이제 머리는 그 이제 악어, 몸의 앞쪽은 사자, 몸의 뒤쪽은 하마. 고대 이집트인이 가장 무서워하던 동물인데,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이제 이집트인들이 심장의 무게를 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죄인으로 판명이 나면 그 심장을 이 암무트가 먹어치워요. 그게 이집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제로 그려진 암무트의 그림을 보면은 되게 강아지처럼 예, 아주 귀엽게 그려놨습니다. 그 현대 사회에서 저는 공포 영화나 어떤 것들을 볼 때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지? 와, 천재다. 뭐 작가라든가 감독들이 사실은 이런 고대에서 이미 가지고 있던 설화나 그림이나 고고학적 자료나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만들어진 창작물들이 많겠군요. 박 교수님은 혹시 이슬람 공부를 하시면서 와 나는 이 이슬람의 어떤 공부를 하면서 이 희열은 잊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게 저희는 땅을 안 파요. 땅을 안 파는데 저희가 희열은 뭐냐면 어떤 한 단어가 수수께끼 같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어원이 어디냐 그걸 찾았었을 때 그 통렬함 그거는 말할 수가 없죠. 어떤 어원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무함마드가 예언자 소명을 받을 때 따한누스라는 걸 했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따한누스 이 단어가 뭔지를 몰라요. 그게 써진 다음에 8세기 9세기에도 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답을 못 내려. 이게 뭐냐. 그런데 이제 막 찾아보니까 히브리어에 테힌노스라는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 그래 히브리어가 먼저니까 테힌노스일까. 타노스예요? 아니 따한누스하고 테힌노스요. 아이언맨의 타노스가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테힌노스니까 아 이게 맞을 것이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은 테힌노스가 더 나중에 쓰인 거예요. 그러면 따한누스라는 단어는 이제 영원히 미궁이죠. 그거 찾는 작업들. 거기다 하나 걸리면 이제 만세 부르는 거죠.
그게 재밌으세요? 아유, 저희는 그게 희열이에요.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집트 학의 영역에도 이게 고고학도 있지만 또 이제 문헌학 쪽 연구도 있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예. 이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 예, 단어 하나 찾아내는 가지고 것인가? 그 모음 하나 바뀌는 거 가지고 이게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역사 선생님들이 이것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는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죠. 우리나라에서만. 세 분에게 각자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최고의 희열의 순간을 이제 제가 여쭤봤잖아요. 근데 사람이 희노애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개개인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나 지역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것만은 지키자라고 하는 게 법이잖아요. 근데 역사상 보면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정말 이런 법이 있다고? 정말 황당한 법들이 좀 있잖아요. 어떤 법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거는 뭐 이집트 얘기도 아니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뉴스를 보고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재밌는 법들이 좀 있더라고요. 하와이에는 요즘에 그 산만한 보행 금지법이라는 게 적용이 된대요. 산만한 보행글. 그래서 산만하게 걸어 다니는 거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걸으면서 핸드폰 보면서 걸으면은 벌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그거 하와이뿐만 아니라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그리스에서는 유적에 들어갈 때 하이힐을 신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유적 바닥면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이힐이 금지되어 있고, 그리고 뭐 또 이집트 얘기를 곁들이자면 뭐 현대 이집트 이야기긴 한데 뭐 아주 재미난 법은 아닌데 이집트에서는 공공시설물에서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집트는 이론적으로는 아직도 계엄 상태입니다. 그래요? 1982년에 사다트 대통령이 암살당한 이후에 계엄령이 내려졌는데 이게 지금까지 아무도 풀고 있지 않아요. 깜빡한 거 아니에요?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오늘날 그래서 이집트에 가시면 거리에 경찰 병력이 굉장히 많이 배치돼 있어요. 평온한 상태이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뭐 공항이나 뭐 철도 기차역, 그다음에 지하철역 이런 데서 사진을 찍으면 원칙적으로 안 돼요. 이게 아주 엄정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자주 찍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지를 당한 적이 뭐 손꼽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경찰들이 와가지고 찍지 말라고 그러고 뭐 특별히 찍은 사진을 지우라고 하지도 않는데 어쨌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는 뭐 제가 법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문화재 관련돼 가지고는 훼손됐을 때 이제 그런 거 예컨대 도굴을 하면은 받는 벌이 있잖아요. 사실 도굴은 인간의 무덤의 역사와 같은 게 도굴의 역사이긴 한데 도굴을 하면은 교수형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보면은요 한 30건쯤 나와요. 도굴했다가 걸렸다. 세종 때 보면은요 어떤 노비가 그 무덤을 파서 물건을 훔치자 이 사람을 교수형 내려야 된다 상소를 올리니까 세종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심지어 이제 그 당시 되게 도굴이 심했나 봐요. 다음에 또 세종이 장례 때 금과 은 넣지 마라. 도굴되니까. 그 말은 엄청나게 조선시대 전기에 도굴이 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또 조선시대 후기하면 또 이제 그런 기록이 사라져버려요. 거의 도굴을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라 가야들은 다 이제 일제 때 도굴을 한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위험하니까 도굴하지 마시고, 또 요즘 얼마 전에 경복궁에다가 문화재 훼손해가지고 근데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너무 이렇게 신문에 안 냈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벌금입니다. 다음부터는 그 사람 절대로 알리지 말고 그냥 벌금만 왕창 해서 아니면 아예 노역형을 시키든지. 금융치료라고 하죠.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걱정인 게 자꾸 그거 영웅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도 어디 무덤에서 훔쳐왔다 이런 식으로 과시하다가 잡혀가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두 번째 모방범죄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약간 그걸 무슨 예술행위로 포장을 하는. 무슬림 쪽에서는 그냥 뭐 특이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자를 원칙적으로 안 하잖아요.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이자 놀이는 원칙적으로 이제 도덕적으로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무함마드 예언자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뭐 빌려가지고 돈을 돌려줄 때 고마움의 표시로 뭘 더 주는 거는 괜찮다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고리대금업을 금지를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이자가 금지되니까 중간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허준 선생에게 100만 원을 빌리고 싶어요. 근데 헌 선생님이 나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 핸드폰을 100만 원에 사가시는 거예요. 예. 그럼 저는 이제 한 3개월 후에 120만 원에 제 핸드폰을 사옵니다. 편법이 있군요. 네, 이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네. 돈을 빌려주느라고 핸드폰을 제가 100만 원에 샀잖아요. 그럼 이제 갚으려면 20만 원의 고리대금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120만 원을 사오는 120만 원에 다시 사야 되잖아요. 네네. 나 그냥 같은 기종의 핸드폰을 70만 원 주고 살게 하고 사고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 그럼 안 되죠. 떼먹으면 이제 감옥 가야죠. 그걸 떼먹으면 감옥을 가는 그 정도는 법으로 마련이 되어 있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최근에는 아직까지 모든 나라 그런 건 아니지만 여성이 후견인의 허락 없이는 외국에 못 나가요.
그게 이제 뭐 아버지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이 후견인을 무조건 정해야 되죠, 무슬림. 후견인이 얘기를 해줘야지만이 나갈 수 있고,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저 몰래 저하고 싸운 다음에 에이 나 배기 싫으니까 나갔다 와야겠다고 공항에 간다. 그럼 도망갈 줄 알고 제가 공항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못 나가게 막아버리면 못 나가요. 교수님 무슬림이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아, 전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과거에 한국에서 적용됐었던 해외여행 금지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한국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한국에도 과거 89년 이전에는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었잖아요. 아예 해외여행 가려면 보증인을 세워야 되고 몇 가지 절차 교육받아야 돼. 교육 몇 시간 동안 교육받아야 되고 89년도에 처음 풀렸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의 어떤 아버지나 남편이 아니라 국가가 보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의 허락을 여기는 받아야 이제 되는 그 남편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이란 여성이 있는데 결혼을 안 해요. 30살 넘었는데도. 왜 결혼 안 하냐니까 그런 조건을 안 붙일 남편을 만나면 결혼하겠대요. 지금은 이제 아버지한테 허락 안 받아도 나이가 됐으니까 나올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면은 남편이 그거를 무기로 삼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부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여성이 외국에 나가서 살아요. 이하한 밖에서. 그런데 이제 집에 문제가 있으니까 들어오잖아요. 그 남편이 옳거니 하고 이때 못 나가게 해요. 걸어버리면 못 나가요.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한번 그 러시아에서 있는데 이제 발굴하러 갔었는데 블라디보스톡에 거기는 북한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전시회를 하는데 거기서 몰려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붙이는데 아 잠깐 이거 말 붙이면 국가보안법이잖아요. 그리고 저쪽도 나한테 말을 하면 이것도 거의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러시아 과학원 내 행사였어요. 그것도 참석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말을 안 해요? 그쪽에서 야 당신 동포들하고 인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러시아로 하셨어요? 예, 러시아 말로 그분은 한국말로 이분은 해. 이분 한테 러시아 말로 해. 나 러시아 말로 해. 다 알아들었지만은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을 쳐가지고 이제 120만 원짜리 핸드폰이네요. 되게 중요한 게 사실은 저희는 북한 고고학 쪽이나 역사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책으로만 봤던 분들 이거 어떻게 됐냐 막 물어봐야 되는데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아 저기 그분 아직도 살아계신다 말해줘서 뭐 이렇게 비극이네요. 비극. 와 근데 그런 관계가 이어졌더라면 뭐 고구려사나 고려사에서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게 될 텐데. 근데 그나마도 제가 러시아 말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 저랑 말을 했던 것이고 아니었으면 한국말 했으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겠죠. 참 슬펐죠. 고대 이집트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법률과 관련해서는 이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실제 하지 않는 법인데 실제 한다라고 널리 알려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자위행위는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족만 할 수 있었고 그 평민들은 자위행위를 하다 걸리면 처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한국의 여러 매체들에서 꽤 자주 다뤄지고 있어요. 아 근데 실제로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제가 진짜 거의 한 지난 10년 동안에 수십 번 그 제 지인들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거 사실이냐? 그 소문의 원천을 한번 좀 추적을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네. 추적을 해봤더니 그 영국의 기자 출신의 어떤 그 작가가 쓴 무슨 오르가즘 관련된 저서에서 간단하게 약간 되게 자의적으로 뭔가 고대 이집트의 문화를 해석해가지고 써놓고 있어요. 그 나라는 참 많은 것들을 지금 밀리터리 쪽에서도 참 유명하거든요, 그 나라가. 그런데 이게 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집트의 신화적으로 자유행위가 꽤 중요한 행위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의 여러 신화체계가 있지만 그 여러 신화체계 중에서 가장 유명한 헬리오폴리스 신화체계에 따르면 최초에 이제 아툼이라는 신이 나타나거든요. 또 혼자 있어요.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혼자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자가생식을 합니다. 뿌리잖아요. 자가생식을 할 때 행위가 자유행위이고 그래서 이제 슈랑 테포누트라고 하는 이제 오누이 신이 탄생을 하고 이 오누이 신이 다시 이제 부부가 돼가지고 계속 이제 자식들을 낳는 그런 스토리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최초의 무엇인가 탄생한 어떤 행위로서의 자유행위가 꽤 중요하게 신화적으로 다뤄졌었고 특히 이제 신왕국 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직책인데 이집트의 주요 신전들의 그 신관 직위 중에서 신의 손이라고 하는 직위가 있어요. 신의 손. 예, 신의 손. 그러니까 최고위층 여성 사제들이 갖고 있었던 이름이에요. 어허.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에로틱한 쪽입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어떤 에로틱한 어떤 성적인 어떤 행위를 했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상징성의 차원에서 여성 그 고위 신관이 이름을 가졌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헛소문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되는 유통되는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파라오가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자위 행위를 하는 어떤 의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유통이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적 근거가 없습니다. 확인되고 있지 않아요.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퍼지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첫 번째 레퍼런스가 이제 외국 쪽 레퍼런스다 보니까 그 자체로 공신력을 갖게 되고
대한민국, 동시에 이 고대 이집트라고 하면 무엇인가 약간 너무나 풍족해서 너무나 퇴폐적일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이게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럴만해라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주 유통이 돼요. 이 이야기는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 예, 맞습니다. 사실 근데 성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던 종교 전통이 그리스도교 전통이잖아요. 이슬람 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거든요. 이슬람에 대해서 성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올바르게만 쓰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성행위도 부부간에만. 근데 이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는 초창기부터 성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리게네스라는 사람 수도사는 자기가 하느님한테 온몸을 바치는데 이 그 남성 성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거세를 합니다. 그 정도로. 없어지면 네. 마음이 안 들어요? 아니 이거 화학적으로 들죠. 그건 없어지게. 근데 이제 근데 왜 없어요? 물리적으로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닐까요? 빅토리아 시대에는 어린 아이들이 손을 이불 속에다 넣고 자는 걸 금지시켰잖아요. 항상 여기다. 왜요? 장난할까봐. 아, 손으로 혹시라도 네, 네. 그곳에 닿을까 빅토리아 봐. 시대,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 유명한 얘기입니다. 무슨 바보 같은 행동일까요? 근데 어떻게 참 스스로 했을까 쉽지 않았을 텐데.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절대 그런 극단적인 행위는 안 된다고. 근데 아까 그 영국에서 출발한 얘기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그런 법이 있으려면 오히려 반대가 돼야지 정상인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누구나 자유행위를 맞아요. 해도 괜찮은데 예. 왕은 자유행위를 해서 안 맞습니다. 된다. 예. 왜냐면 함부로 낭비를 하면 안 되는 혈통이니까. 그래서 이제 법 나왔으니까 한 말이 저는 이제 법하면 떠오르는 게 본인이 법을 만들어서 본인이 피곤해진 자승자박의 케이스가 또 이게 또 진시황입니다. 본인이 본인을 올가맸어요? 이 사람은 군사 50명만 이동해도 본인 재가를 받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뭐 하는지 하루에 이제 120근에 자기 그 문서를 쌓아놓고 처리 이상은 못 하겠잖아요. 달아놓고 했지 않습니까? 저울로. 그럼 이게 이제 그 주간이니까 120근이면 한 30kg쯤 되겠죠? 얼마 안 맞는 것 같지만 금방 차겠다 이거. 발굴해 보니까 길고요 빽빽하게 작은 글씨로 있어서 정말 이게 왜냐면 이제 서류 올려야 되는데 자기 서류 컸으면 이게 처리 안 되니까 최대한 간결하고 빽빽하게 써가지고 올리는 거니까 저도 이미 노안이 왔는데 그 사람 참 노안와서 고생 많이 했을 것 같고 저는 주간 보면 한 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30kg면 그래 요만큼만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자꾸 얇게 만드는 그렇죠.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는군요. 게다가 이제 글자도 이제 최대한 단순화시켜가지고 그래서 발달된 게 소전체라는 게 이제 어쨌든 왕이 읽어서 제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명도 옮기지 못하는데 법 얘기 나와서 근데 법을 어기면 물론 수많은 형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감옥에 간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조선에서는 도구를 하면은 교수형이다 라고는 하지만 사실 교수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반란 일으키면 교수형이잖아요. 무조건 반란은 무조건 처단. 게다가 뭐 3족을 멸한다 라고 할 정도로 반란은 굉장히 큰 형벌이었는데 예전에 보면 반란 일으켰는데 그냥 돌려보내고 그냥 용서해주고 역사상 보면 그런 일도 많이 있고 요즘 또 서울의 봄이 제가 또 이거 제목도 비슷하게 올려야 됩니다. 저희 역사를 보다 사랑하시는 분들은 무슨 제목을 올려도 보시지만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쯤 맛은 시식회라도 해드려야 되려면 좀 이제 조금 이렇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서울에 보면 난립니다. 얼마 전에 1000만이 넘었다고 하죠. 예. 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워낙 보면 이가 갈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를 다시 한번 갈아야 되나 저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근데 이 서울에 보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공하면 혁명! 뭐 이런 단어가 SNS에도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들 그리고 실패했는데도 그냥 뭐 너그럽게 용서받은 사례 뭐 이런 것도 워낙 역사상 많아서 혹시 기억나는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이 고대 이집트에서는 19왕조에서 20왕조로 넘어가는 어떤 그 과정에 쿠데타가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정황이 있어요. 이 19왕조의 이 마지막 왕의 계승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이어져가지고 결국에는 그 타웨레트, 투아스레트 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어떤 여성이 파라오의 직위에 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단기로 이집트 통치했었던 것 같은데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세트나크트라고 하는 어떤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원래 19왕조 정권을 몰아내고 20왕조의 첫 번째 파라오가 됩니다. 근데 이 쿠데타는 아마도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역사적으로 무엇인가가 기록이 되어 있진 않아요. 다만 그 이전 파라오였었던 그 투아스레트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지워져요. 그런데 이 세트나크트의 그 아들이 바로 다음 파라오죠. 람세스 3세예요. 람세스 2세가 유명하지만 이 람세스 3세 역시도 굉장히 이집트 역사 속에서 중요한 파라오인데 이 사람은 어떤 쿠데타 시도로 인해서 결국에 암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람세스 3세의 미이라가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이 미이라의 목에 자상이 있어요.
굉장히 큰 자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법의학적으로 이 미라를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그 자상으로 인해서 호흡기관이랑 동맥이 모두 다 손상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동시에 이 람세스 3세 시대의 어떤 이제 그 수사 기록 문서가 확인이 됩니다. 이때 람세스 3세를 이제 암살했었던 어떤 세력에 대한 그 분명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암살을 주도했었던 세력은 파라오의 마이너한 지위에 있었던 어떤 왕비와 그 아들이었어요. 이 왕비의 이름은 전해지고 있지 않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펜타웨레트라고 전해지거든요. 근데 이 단순히 왕비랑 왕자만 쿠데타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이 왕실의 고위 관료들이 대거 개입을 합니다. 이 왕을 제끼고 새로운 왕제를 세우려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결국에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쿠데타 가담자들이 다 처형당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펜타웨레트라고 하는 왕자는 아무래도 이게 왕자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처형당하지 않고 어디 빈 공간에 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끔 어떤 이제 그런 식으로 배려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확인이 돼요. 근데 이집트에서 이제 발견된 여러 미라들 가운데 절규하는 미라라고 하는 미라가 있습니다. 딱 아마 이제 자료 화면을 아마 넣어 주실 텐데, 정말로 이 미라가 완전히 그 이렇게 막 아주 인상을 쓰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미라는 정체가 확인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미라를 살펴보니까 일반적인 미라를 만드는 방식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었어요. 내장 기관도 다 신체 내부에 남겨져 있었고 심지어는 뇌도 그냥 있었거든요. 이집트하고 다르네요. 네, 달라요. 그리고 미라에는 이렇게 어떤 그 동물 가죽이 덮여져 있었는데, 이거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사실 굉장히 낮은 계층들이 사용하던 매장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어쨌건 매장을 하긴 했지만 그 제대로 장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매장이 되었을 것이다. 급히 뭔가를 숨겼구나. 예, 그래서 아마 이제 학자들이 이 시신이 펜타웨레트 왕자일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었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실제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에 이집트 신왕국 시대 파라오들, 이 왕족들의 미라의 전체에 대한 DNA 조사가 있었는데, 이제 이 펜타웨레트로 여겨졌던 절규하는 미라가 람세스 3세의 아들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정말로 이 펜타웨레트는 그 쿠데타 실패 이후에 아마 이제 그냥 스스로 이제 목을 졸라가지고 죽는 방식으로 이제 자살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어쨌건 이제 왕족의 시신이다 보니까 매장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격이 낮은 방식으로 매장이 된 것으로 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쿠데타 하면 또 무슬림들 아닙니까? 그렇죠. 무슬림들은 쿠데타를 잘 일으켜요. 아유, 쿠데타 천지입니다. 천지. 그래요? 그런데 뭐 쿠데타라면 말 그대로 꾸데타잖아요. 꾸 하면 때린다라는 거, 드는 이제 오브고 에따가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나라를 때린다라는 거잖아요. 프랑스 말이죠. 예, 쿠데타. 쿠데타라는 것은 뭐 정권 없는 건데, 근데 기가 막힌 포스트 모던 쿠데타를 한 것도 무슬림들이에요. 그 포스트 모던 쿠데타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군인이 딱 잡아서 봤어요. 사회가 시끄러워. 그러면 이제 원하는 걸 적어요. 야, 이거 안 할 거야? 메모랜덤을 주는 겁니다. 자, 전개에다가 자, 이거 바꾸지 좀. 뭐 안 해? 우리 나갈 건데. 그럼 바꿔요. 안 바꾸면 자, 총 들고 출발한다. 네. 나 탱크 대신 나 지금 너한테 편지 쓰는 거야. 지금 사이가 너무 시끄럽고 너 지금 우리가 하는 것대로 안 해. 터키가 그랬어요. 튀르키예가 원래 세속주의잖아요. 근데 이제 정권이 들어섰는데 막 이슬람을 강조하는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안 들잖아요. 군인들이. 그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엉덩이가 들썩들썩한데, 탱크를 하기에는 우리가 좀 이제 그렇고 일단 편지를 보내자. 메모랜덤을 딱 보냅니다. 자, 이거 고쳐. 안 고치면 조금 너 힘들 거야. 네, 그러면 이제 고치죠. 그게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은 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쿠데타, 난, 군사정변, 사실 비슷한 느낌이지만 뭔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쿠데타는 내가 왕이 되겠소라고 가는 느낌이 아니라 이건 잘못했잖아, 이거 바꿔, 안 바꾸면 폭력으로 바꾼다 라는 것이 쿠데타고, 난이나 정변은 내가 가서 왕이 돼서 바꿀 거야, 이게 약간 난이나 정변인 느낌인 거죠. 근데 저는요, 김영삼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이 저는 강력한 기억이 나는데, 좋은 쿠데타는 없다. 모든 쿠데타는 잘못됐다. 총으로 뭔가를 그렇죠. 바꾸려고 하는 건 네, 무조건 나쁜 거죠. 그러니까 뭐 정변이든 난이든 혁명이든 다 쿠데타죠. 그리고 이게 사실 그 영어로 하면 다 쿠데타인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정변, 사변, 뭐 사태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아니 5.16 쿠데타냐 혁명이냐 맨날 그거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깔끔하게 쿠데타. 그냥 다 쿠데타. 네. 쿠데타로 하죠. 네, 쿠데타. 그러니까 어떤 무력을 사용해서 그 정치적인 정당성이 없는 집단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을 다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좀 요즘 같은 거 옛날에 이제 유목민들도 그렇게 많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거기도 이제 이슬람도 아마 유목민 전통에서 툭하면 갈아엎은 건데, 이제 자기 아버지를 갈아엎는 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흉노. 많이들 그랬죠. 예, 흉노에서 뭐는 가장 극적인 게 이제 흉노의 왕이 두만선우인데, 자기 아들을 가서 싸우다 죽으라고 월지한테 보내버려요. 볼모로. 근데 이 사람 거기서 월지국에서 이제 자기가 힘을 키워가지고 장수가 돼서 이제 도망쳐 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일 때, 그때 이제 그
소리나는 화살 있죠. 명적이라고 하는 거. 그걸 사용해서 이제 처음에 자기 말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아버지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죠. 빽 소리 나면서 날아가는 자기 우리나라도 친위대, 사용했었죠. 예, 친위대 키워서 이제 자기가 화살을 겨누면은 거기로 똑같이 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애마한테 겨누었거든요. 애마한테 화살에 꽂히죠. 세부모는 누가 안 보내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걔를 죽이는 거예요. 아, 그런 다음에는 가장 사랑하는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겨눈 거예요. 어. 또 이제 벌집이 되겠죠. 그 사람이. 그거 세는 거예요, 화살을. 누가 안 쐈냐. 그런 다음에 자기 아버지랑 사냥을 가서 저기 멧돼지 있다라고 해서 날려서 그 아버지한테 화살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 너무 잔인하네요. 그런 다음에 벌집되죠. 그런 다음에 어떡하냐. 이 사람이 한 게 자기 아버지의 수많은 아들, 자식들 있죠. 이복 형제들을 다 똑같은 방법으로 죽이는데 이게 바로 그 친위대들, 바로 그 코미타투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쿠데타는 가장 큰 핵심은 본인의 역심이 아니라 받쳐줄 수 있는 군인인데 12.12는 제가 하나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회 같은 그러한 그 조직은 유목민 사회에서 아주 그 널리 있었는데 아까 우리 잠깐 고자 얘기했었잖아요. 거세하는 이야기. 실제로 그 유목민들 사이에는 왕이나 족장이 있으면 그 밑에 생사를 같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 코미타투스 부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인들이 쟤네들은 여성도 밝히지 않으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에서 보면은 신라가 나라 발전할 때 화랑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화랑이라고 하는 그 군사 조직이 그와 같은 조직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유력하죠. 지금 아버지를 지금 본제에서 밀어낸 얘기를 했잖아요. 오스만 제국. 근데 오스만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세계 가스 부국이라고 우리가 하는 까따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왕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정상적으로 아버지한테 왕위를 받은 게 아니고 본인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됐어요. 근데 뭐 왕국에서의 뭐 왕자의 난은 뭐 역사상 너무 많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었던 그 람세스 3세와 펜타요레트 왕자의 경우에 사실 아버지 아들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위 계승권이 얻는 아들이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도 하죠. 우리의 영조도 있지만 또 러시아도 이반 그로즈네, 이반 뇌제가 또 자기 아들을 갖다가 뛰어오른다고 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에 올라가면요 모든 인간으로서의 본성도 잠시 잊어버리게 됩니다. 조선의 많은 왕 중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왕이 영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입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뭐 지금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고요. 예. 또 그것은 역사 속의 이야기. 사실 고려 거란 전쟁도 요즘 난립니다. 거란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제가 한 가지. 네네네. 캐세이 퍼시픽 아시죠? 네. 그 비행기 이름이잖아요. 네. 그 캐세이가 뭔 뜻인지 아시죠? 뭐죠? 캐세이가 중국을 가리치는 말인데 그게 거란을 가리치는 그 아랍어의 발음이 히타이입니다. 히타이에서 나오고 히타이가 캐세이가 됩니다. 이슬람 이제, 말이에요, 그게? 키탄인데 키타이가 이게 나중에 이게 키타이, 키탓, 샤탓 이래가지고 몽골 말로는 중국이 샤탓, 러시아 말로 키타이인데 요 나라가 나중에 거란이 카라키타이로 간 다음에 나중에 이란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히타이라고 불렀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다 퍼졌어요. 거기서 네. 예. 키타이가 캐세이가 된 네, 거예요. 캐세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캐세이 퍼시픽은 키타이 퍼시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키타이가 중국이란 뜻이 돼버렸어요. 중국을 가리치는 말이 됐어요. 근데 원래는 철이라는 뭐 예, 그러니까 원래 이게 철 기병인데 그래서 저희가 왜 거란은 철의 제국, 여진은 금의 제국, 원은 하늘의 제국 이렇게 이야기 보통 많이 하는데 원래 철공을 만들던 사람들이 강력한 기병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랬다가 얘네들이 나중에 힘을 키워가지고 발해를 넘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키우면서 이제 거란이 커지니까는 그 이름이 사실은 유목민 중에서는 가장 뭐라 그럴까? 우리도 왜 옛날에 서양 사람 다 미국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북쪽에서 온 사람 다 키타이. 히타이 중국 사람. 예. 그 거대한 키타이가 사실은 유럽이나 전 세계에 중국을 알리는, 근데 중국이 아니에요. 거란입니다. 우와, 저기에 무슨 나라가 저렇게 세? 이 동양을 알리는 넘버원의 역할을 했는데 그게 거란입니다. 그 거란을 이긴 게 누구냐? 고려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고 오늘 이야기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